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96번째 시간은요, 이병주 작가의 관부 연락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관부 연락선. 하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 마치 추리소설처럼 편지가 하나 일본에서 날라와서 그 옛 이야기를 추적해나가는 우리 이 선생 이야기.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자, 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날아온 편지를 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상념에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태림이 결국 사라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실종이 됐는데 네. 뭐 죽었다고 봐야 되지만 갑자기 이제 명확하게 시체가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일본에서 편지가 날아온 걸 가지고 자기 동네에서는 지금 유태림이 신화가 돼가고 있다. 신화가 돼가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였는데 그 진짜 불의에 납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빨치산에 끌려가서 지금 생사도 모르고 저 사람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 이런 식의 뭔가 자꾸 신화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살아남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 정말 역시 인간은 30까지 살아야 된다. 본래 인간이 추하게 되는 것은 30 이후가 되면 추하게 된다. 그러니까 30까지 살면 신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죽은 것까지도 나는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념을 젖어들다가 네.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자 해서 이제 46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46년 여름이라는 게 참 그때 한반도가 또 아주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네. 이 지난 여름은 오히려 별로 뜨겁지 않았는데 한반도의 46년 여름은 뭐였냐면 본격적으로 좌우 대결이 이제 첨예하게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5월 달에 46년 5월에 정판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46년 5월에. 그 말은 이제 당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한의 좌파 세력들이 우리 돈을 찍어내는 원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좌파 어떤 구성원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몰래.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위조 지폐를 찍어내려다 정판사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인쇄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판사가 아니라. 네, 정판사가 문화 그런 이름이에요. 무슨 출판사 하듯이. 네. 인쇄소 같은 데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찍어내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1946년 5월에 정판사 사건. 아, 진짜 있던 사건. 큰 사건이죠. 이걸로 결국 미군정하고 좌파 세력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관술이라든지 남노당의 주요 간부들도 구속되고 근데 이걸 또 어떤 쪽에서는 이건 조작됐다. 우리 남노당 좌파는 안 했는데 속아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어떻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숙청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공산당을 좀 불법 단체화하는 걸로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대중들의 또 약간 신뢰도 타격이 가겠죠. 돈을 찍어내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신문이 경향신문이죠. 이 정판사가 그러니까 이제 몰수가 돼 가지고 네. 그걸 가톨릭 쪽에 이제 일종의 넘겨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이 경향신문이죠. 이 정판사 사건으로 만들어진 신문이죠. 미국이 거기서 뺏어서 그렇죠. 정판사를 가톨릭 뺏어서. 쪽에 넘겨준 거죠. 네. 본래 그런 경향신문 가톨릭으로 시작. 아, 그래요? 네. 경향신문이 약간 좌쪽에 가까운 신문사죠.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가톨릭이죠. 지금은 중도예요. 지금은 우리 사주 조합. 네, 우리 사주 조합. 조합원들, 기자들이. 아니, 그 성향을 물어보잖아요. 성향을. 성향은 이제 어느 쪽에 가까워요? 좌예요, 우예요, 중도예요? 중도지 뭐. 중도인데 이제 저쪽에서 보면 왼쪽이고 이쪽에서 보면 가운데고 뭐 이렇긴 한데 대체로 이제 비슷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한결의 경향 다 같은 계열. 한결의 뭐 경향 그쵸? 오마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됐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알아들었어요. 나도. 대충 뭐 하여튼 네네. 조중동 쪽이랑은 하여튼 거리가 그쵸, 좀 그쵸, 먼.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정판사 사건이 5월달 일어나면서 네. 이제 좌파가 댄스를 맡기 시작하고 6월달에는 당시 이승만 정읍 발언이 나오거든요. 정읍에서 네. 발언을 하는데
들어본 것 같아. 단독 정부라도 정읍 발언. 네.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정읍 발언이라는 아주 중요하니까, 거를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읍 발언이 결국 이제는 뭐 저렇게 공산주의가 있고 이런데 한쪽만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 된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만이라도 세워야 된다. 더 이상 다 같이 합쳐갖고 통일 가능하겠냐? 이미 저 소련이 들어온 북쪽하고 어떻게 이게 되겠냐?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6월달. 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되면 이제 박헌영 바로 그도 남한에서는 좌파의 최고 이제 수장이잖아요. 박헌영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군정에서. 그리고 10월 1일 그 유명한 대구 한쪽에서는 대구 항쟁, 한쪽에서는 대구 폭동. 여기서 이제 박정희 장군의 큰형이 박상희 씨가 죽게 되는 거죠. 당시 구미 책임자거든요. 구미 지역 그 군당 위원장이거든요. 구미 지역 책임자니까 11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 네. 박상희 김종필 총재의 장인이었죠. 박상희 씨는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1946년에 이제 막 맞물려 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시 콜레라까지 퍼지고. 콜레라요? 네, 그 당시 콜레라가 퍼져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라는 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 하는데 갈등은 적분되고 혼란 미분되고 있었다. 갈등은 쌓여가고 그렇죠. 혼란은 쌓여가고 혼란은 쌓여가고 갈등은 세세하게까지 다 계속 쪼개지고 있다. 이거죠. 말 좋네. 네. 갈등은 미분되고 혼란은 적분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이병주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50대에도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맑아진다고 이분이. 그런 자기 수필에도 그런 거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용어가 한 번씩 나와요. 이 소설에도. 근데 그거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 뭐 안 하지만 저도 한 20대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때 한 번씩 문제 풀면 저는 뭐 문과였습니다만 나는 재밌어요. 네, 다시 한번 그 기억도 좀 떠올리기도 하고. 관부 연락선이나 기억해봐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관부 연락선. 기억은 미분되고 짜증은 적분이 되고 있어 지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시국상이 혼란한데 나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 네, 이 선생. 이 선생으로 할게요. 이 선생은 이제 학교에 있는데 교장교감이 불러요. 지금 이 학교가 개판 아니냐. 당시 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좌파 성향이 막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대부분 좌파였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 그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학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겠냐 하다가 자 우리 고장에서 인망이 높은 유태림 씨를 선생으로 초빙하면 어떨까? 그러면 뭔가 좀 수가 나지 않을까? 그걸 46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선생에게 당신이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모셔와라. 좀 그 말을 좀 전하고 우리의 간곡한 뜻을 좀 전달해 다오. 그 자기가 그래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유태림을 만나러 가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죠. 네. 2살 자기보다 연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2-3살 연상 연하가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다 친구로 보니까. 갔는데 갑자기 왜 유태림에 대해서 어린 시절 생각이 나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 선망, 부끄러움과 부러움 이게 유태림을 통해서 딱 자기는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2인자의 느낌이네. 유태림의 그렇죠. 2인자. 그렇죠. 사랑도 뺏기고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유태림한테 안 되고 다 딸리네. 어떻게 이 선생.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정말 유태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유태림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골 별장이 이제 자기 집 근처였는데 유태림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없다고 심심하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유태림. 근데 자기는 진짜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유태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삼배저고리에 자기는 전방위를 입고 이런 진짜 뭐 집이 좀 잘 산데도 당시에 1920년대니까 별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유태림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새하얀 모시의 반소매 샤츠와 짧은 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은 해맑고 기품 있는 소년이 나타났으니 자기는 그냥 딱 유태림을 보자마자 나 이 자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는 서로 내세울 게 오히려 내세운다기보다 아주 원초적으로 경쟁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냐, 너희 엄마 뭐 하냐. 그리고 이러니까 이때 가지게 되는 어떤 그 뭐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까지 원망했다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아니 왜 나를 유태림한테 만나게 하냐 이거죠. 사실 이게 좀 웃기는 건데 아니 이게 결국 이제 만석군집 아들하고 네. 나름의 이 차이가 요즘 이제 이것만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데가 없다 뭐 이러는데 그게 뭐 자기가 지금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 만석군집 아들하고 너하고 비교를 하냐 그건 다른 거야라고 말했으면 했겠지만 그 이 사람은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였던 이런 게 참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강해요. 여기 이 책에도 읽어보면 그 나중에 일본하고 한국의 농민들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소작인이 뭐 양복이라든지 대학교 학사복만 입은 사람 보면 자기 동네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막 꾸벅절을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소작하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거든요.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참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뭔가 비교의식들, 경쟁의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왜 너한테 고개를 숙여? 이런 게 강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투영되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좀 세게 나옵니다. 유태림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장래에 대한 꿈을 잃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노력을 해도 그처럼 참하게 되는 경지에 이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처럼 스마트한 애가 난 더 이상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네. 저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을 배운 경험처럼 가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쟤한테는 안 돼라는 걸 깨우친다면 그건 아주 가혹한 일이다. 네. 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있겠더라 이거죠. 엄마가 뭐 먹을 거 내놓으면 아우 이 애한테 이런 거 내놨다가 우리 집 속으로 깔보지 않을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이제 일본인 교장이 있거든요. 일본인 교장 부인이 애가 참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얘 뭐 하는 애냐. 아, 진주에서 온 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선인 애들한테 한 번도 그런 거 없더니 애들 불러가지고 주스도 주고 수박도 주고. 근데 유태림이 아무리 해도 수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안 먹지? 얘가 안 먹으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오고 나서 유태림이 아우 저 일본 저 부인은 참 더럽다. 왜 이러니까 저 수박에 참외 그 수박에 파리가 붙어 있는데 자꾸 그걸 보고 먹으라니까 내가 이걸 참 난감해서 수박 씹고 파리라고 생각하는 아니 수박에 파리가 실제 파리가 붙었어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뭐 옛날에 그거 없을 때 뭐 파리고 뭐고 일단 먹어야지. 근데 유태림은 아유 뭐 그런 걸 먹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또 통쾌한 거예요. 네. 저 일본 여자는 항상 조선인 더럽다고 하는데 유태림은 아유 저 더러워 이러니까 유태림한테 약간 호감이 생겼고 그 옛날 기억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 유태림을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는 유태림은 없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뜻을 듣더니 너무 좋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다 귀국한 이후로 제발 자네가 그래도 태림의 친구 아닌가 자네가 좀 어떻게든 태림이 좀 마음 잡게 해주게. 그러면서 유태림 아버지가 아주 대대로 내려온 이제 부자 지주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태림이가 이제 10대째 우리 집안의 당주다. 이제 당주라는 건 지금 주인인데 지금 자기가 9대째 당주예요. 네. 10대가 되는데 우리 지방 전설이 아무리 부자라도 10대에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요즘 걱정이 너무 된다. 제가 또 마음도 잘 못 잡고 방황을 하니 어쩌면 좋겠나 하다가 답답하니까 친구 아들이지만 친구 아들 보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래 그 옛날에도 예법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술을 어떻게 먹겠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민주주의라면서 민주주의는 노소 동락 아닌가. 늙거나 젊거나 같이 노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는 노소 동락이다. 저는 멋진 해석 같아요. 민주주의는 노소가 동락이다. 동등하게 노는 거다. 절대 끓일 거 없다. 같이 술 먹자.
너랑 나랑 뭐가 친구 아버지인데.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유태림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태림 만나러 갔는데 그 자기 집이 있고 유태림 별장 있는 쪽에 가니까 유태림 집이 정말 그 토지 개혁하기도 전에 이 농지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소장한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4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미 이 집안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는 사실은 덕을 쌓는다기보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쨌든 왜 예전에는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뭔가 기부를 해야 되고 이런 그거였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유태림하고는 이렇게 하고 대충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네. 그 여자가 대구에서 자기가 왔는데 유태림 씨하고 좀 연락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한번 보자고 만났거든요. 네. 근데 옛날만 해도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낯선 여자를 동네 다방 같은 데 만나도 네. 혼자 만나면 당장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가요. 약혼녀를 데리고 삼자 대면 이 식으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유태림도 이 여자를 좋아했고 이 여자도 유태림을 좋아했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감옥에서 거의 뭐 3, 4년 가까이 옥고를 치우고 이제 46년 얼마 전에 귀국을 했다는 거야. 감옥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유태림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유태림은 지금 결혼한 상태고요. 유태림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딱 정해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서경애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오빠하고 유태림하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학교에서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근데 유태림은 워낙 집에 든든하잖아요. 백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유태림은 계속 일본에 남아 있는데 그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산이 되니까 일본에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유태림 집을 찾아간 거예요. 하숙집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유태림은 없고 집에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면서 자기가 무심결에 뉴 러시아 뭐 프라이머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로운 소련 입문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심결에 그때 러시아 뭐 그때 유행을 했단 말이죠. 예전에. 그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양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처음 일본에서는 교양이라는 게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엘, 톨스토이 이런 사람 많이 처음 했거든요. 그걸 데칸쇼라고 불렀어요. 데칸쇼를 공부해야 된다.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엘. 데칸쇼. 줄여가지고. 네. 본래 일본이 약자 그런 거 많이 좀 했죠. 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여기 이제 교양을 쌓으려면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교양이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막시즘이에요. 20, 30년대 완전 막시즘인 거예요. 세계공학 나오고 하니까 더 이제 막시즘이고. 그 다음 30년대는 이제 문학으로 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때 그런 관심이 많으니까 러시아에 있으니까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책은 본래 유태림이 유태림 집이 돈이 많다 했잖아요. 아까 학교에 사고가 나고 나서 유럽에 여행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일주일 하다가 그냥 뭐 유럽에서 책을 한 권 사온 거죠. 책인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반입이 되기 힘든 책이란 말이죠. 어떻든. 근데 이 이제 서경애가 이 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한국 반도에서 건너왔던 유학생들한테 일본인 순사들이 꼭 와서 이제 사상 점고를 하는 거예요. 동양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서경애 책꽂이에서 이 책을 갖고 간 거예요. 러시아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서경애가 결국 이제 치도곤을 맡게 되는 거죠. 사상범이 돼버린 거죠. 그 서경애가 그럼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태림 거다. 유태림에서 갖고 왔다. 유태림이 잡혀가니까. 근데 안 그래? 왜냐면 이런 거예요. 유태림은 예전에도 한번 또 그 사상 사건에 말려가지고 왔는데 내가 만약 말을 하면 이 유태림은 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혹한 걸 하는데 마침 또 같은 감방에 있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도 사상과 관련했는데 이 서경의 이야기를 듣더니 같은 감옥에서 너는 진짜 진실한 사랑하고 성불을 해라.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너는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진짜 그 약한 여자인데 정말 내가 한번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고 하네요. 고문을 하면 일주일만 견뎌내면 어느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가장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초변을 견뎌내면. 다이어트 일주일이 제일 힘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네.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이제 고문이었는데 결국 이 여자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그게 내 인생이다. 사실 뭐 서로 고백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뭐 4년 채우고 이제 징역은 그래 받고 하는데 유태림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경이가 사라졌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실 가야 되는데 자기도 불안하고 두렵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외면을 해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가 가야 했었어야 돼 처음에. 근데 다들이라기보다 뭔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며칠 후에 알게 됐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이미 며칠 지났으면 네가 지금 가면 어차피 둘 다 죽어. 네. 한 명이라도 죽는 게 낫다. 그래.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갖고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지만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당시 이제 학병을 막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자원인데 거의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국 학병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연들이 그렇게 이제 운명의 소리바퀴가 어긋나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경에는 그 감옥에서 그 생활을 채우고 그 몸을 추스려 가지고 기국을 해 가지고 대구에 있다가 찾아온 게 된 거고. 네. 유태림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아니 유태림 찾아왔. 이 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태림한테 어떻게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그 아주 부럽게 만난 그 시절은 이제 첫 만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태림을 선생으로 좀 데려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유태림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지금 유태림은 있는 겁니까? 없어. 지금은 없죠. 지금 아까 말했던 유태림이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이 선생은 이제 서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이 사람하고 이런 러브 서경하고 러브 스토리가 있구나. 있었고 이게 참 이게 유태림의 참 부끄러운 그리고 참 제 시기에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선생을 그 서로 이제 만나갖고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유태림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로 오라. 유태림 만났어요. 네, 이제 학교로 오라,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좀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는 중국에서 어느 부대에 있었냐? 나는 이 부대에 있었다. 넌 부대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선생이랑 유태림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막 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영국 선생 부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중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태림이. 네, 유태림 학교로 들어오게 되고 학교로 이제 들어와서 선생이 돼요. 네. 선생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익 세력들이 막 동맹휴업을 하자 그러고 이런 게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유태림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처음 학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먼저 그걸 하잖아요. 다 불량스러워요. 애들 나이도 많고 그럴 때 뭐 자크를 잠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을 집어넣어 애들이 반항하는 거죠. 네. 발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면 이게 지금 목이 단추가 다 떨어지 나가는데 뭐 이러다가 유태림이 그걸 참지를 못하고 애를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 애를 때리면서 유태림이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 교사로서는 실적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이 격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게 내가 이 분리를 행사한다는 게 나는 선생님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맞은 아이가 제대로 또 반성을 하는 걸로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 아이가 본래 좌파 쪽에 있었는데 유태림하고 자꾸 영향을 맞으면서 좌파가 아니라 얘가 자꾸 이제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애가. 그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상적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유태림의 이제 영향을 받은 아이가 그 좌파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움을 해가지고 퇴학을 당하게 되고 그 퇴학을 당하게 된 걸 유태림이 이제 막으면서 이제 유태림이 본의 아니게 결국 우파의 어떤 대표 선수가 돼버리는 묘한 일이. 학교뿐 아니라 그리고 그 진주 시내에서도 이 우파의 어떤 대표 선수가 되게 되는 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그 생각이 있어서 우파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상황이 유태림을 우파로 몰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참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가 선택해야 될 순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 유태림은 우파의 대표 선수가 돼버려요. 그 와중에 결국 이 선생은 관찰자지만 이 선생은 여기서는 명확한 우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계속 그 소수의 어떤 우파 선생을 대변하게 되고 나머지 다수의 좌파 선생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상적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중에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교육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보면 제가 보면 이 소설은 사실 여러 가지 정치 토론도 되고 다지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성장 소설이에요. 교육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육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주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나름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좌파 학생들만 모인 학급이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흔히 말하는 완전히 그 흔히 말하는 뭐 30몇 명이 40명인가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빨간물이 완전히 들어있는. 그런데 유태림이 내가 맡겠다 된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얘들은 들어오는 순간 얘를 박살을 낼 거야라고 작전을 다 짠 거예요. 학생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들어올 때 그 위에 있잖아요. 교문 열 때 양동이 밖에서 그게 물을 담아가 들어오자마자 물벼락 맞고. 그게 역사가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한결같아. 그렇죠. 그렇게 딱 물벼락 맞고 나면 얼이 빠질 때 갑자기 이제 반장 애가 일어나갖고 막 뭐라고 당신은 말이야 부르자 제주지 아들로 맨날 기생. 여기서 보면 그 당시 뭐 기생집 가고 이런 게 선생님들도 자주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요즘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쟤를 완전히 박살 내자라고 했는데. 유태림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써요. 네. 들어갈 때 뒷문부터 탁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의표를 찔러가지고 애들이 뻥 찌는 거예요. 뻥 찌는 와중에 유태림은 밖에 안 나가요. 갑자기 뒤에 딱 버티고 갖고 애들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아이들이 뒤에서 누군가 바라보는 만큼 이게 어색하고 뭔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전기에 진짜 당황하는 거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유태림은 자, 저 칠판을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교탁을 바라보자. 저기에 어떤 선생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야 될 건가. 우리 생각해보자. 김구냐, 이승만이냐, 박헌영이냐 이러면서 애들을 쫙 장악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반장애가 이거 안 되겠다. 일어나서 뭐 말하려는데 앉아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도 이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유태님이 딱 그 한마디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다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저 자리에 과연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유태림이 이제 이 아이들을 완전히 휙 휘어잡는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누군가의 선동으로만 딱 하던 방향들을 그 얼음벽이 다 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유태림이 계속 신망을 얻어가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트러블들이 발생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유태림은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선생은 계속 그 남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가 일어납니다. 1950년 유교가 일어나고 유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유태림은 처음에 그쪽 그 유교가 일어나서 8월 1일 날 진주가 함락되거든요. 1950년 8월 1일 진주가 북한군 육사단이 들어와서 함락을 시키죠. 그 되니까 유태림이 이제 처음에 잡혀가는 거죠. 이거는 반동 부르주아 아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평소에 잘해줬고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잘해줬던 친구들이 좌파 친구들이 결국 이 사람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빼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유태림이 문화적 소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 있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진주에서 이건 이병주 선생이 실화인데 살로메란 연극까지 상연을 하고 아주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남로당 이동 문화선전대 단장을 맡기는 거예요. 너가 그거 하면 이제 같이 우리 편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 같이. 그래서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태림은 갔다가 뭘 그 문화선전대 활동을 뭐 체하기도 전에 이제 다시 또 여기는 9월 15일 날 인천 당역작전이 되면서 여기 다 뿔뿔이 다 패퇴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유태림이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옵니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첫 번째 지리산 들어가자. 발치산으로 다시 합류하자. 안 한다는 거야 다들. 유태림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당원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만장일치가 안 나와. 부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선택들은 각자의 선택은 각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 동네 가고 나머지 지금 이 동네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유태림이 자기 이제 일단 친척집에 가서 좀 몸을 추스른 다음에 각자 길을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 이게 사실 이병주 선생 실화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병주 선생 죽고 나서 어떤 자유기고가가 이병주 선생이 본래 빨치산이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난리가 났거든요. 아드님이 그래서 바로 반박을 하고 그런 거 아니다 뭐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스토리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체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인 거예요. 잡혀갔다가. 자 그래서 이제 유태림은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풀려났죠. 빨치산 풀려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빨치산 그걸 했다 이거죠. 그래서 또 국군하고 경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죠. 나는 그 공산당에서 빨치산에 잡혀간 거는 그럴만한데 내가 지금 또 다시
경찰과 검찰과 군대와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의 지금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한탄스럽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인사로 머리를 식힐 겸 뭐 또 친구도 죽고 여러 가지 마음도 달랠 겸 해인사 들어갔는데 해인사를 습격한 빨치산들에 의해서 납치가 돼버리는 거야. 또 빨치산이 이번엔? 네. 납치가 돼버린 거야.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서경애가 전해 듣는단 말이죠. 네. 이게 서경애 씨는 어떻게 됐냐? 서경애는 본래 그래서 알고 보니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참 이제 유태림하고 좋아해서 왔지만 유태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유태림은 자기가 중국에서 돌아온 적시로 나를 위해서 희생됐던 서경애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자기 부인이 딱 자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는 그냥 처갓집에 친정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그 부인이 울면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야. 그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거지.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이 사람 그냥 시집가라고 그냥 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뭐라고 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운명의 장난으로 유태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유태림이 서경에 온다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네. 그리고 서경에는 결국 말은 아예 나는 당신을 그때 사랑 우리가 뭐 뭘 했나 그렇지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지금 이념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유태림 쪽에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갈래는 거예요. 약을 사가지고 항생제 영양제 이런 거 사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순생하고 유태림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순생 유태림은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지리산 들어간다는 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소리다. 당신은 추상적인 이념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서경애 씨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결국 서경애가 몸이 아프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그 연락선은 다 끊어져요. 네. 그래서 서경애는 그때 이제 다 정리하고 나는 해인사 근처에 암자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좀 달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순생은 또 이제 서경애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좋아져? 싹터. 딱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보다 약혼자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거죠. 뭐가? 약혼자가 인물은 되게 예쁜데 네. 서경애한테는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이겨냈던 정말 범접하지 못할 매력이 풍겨나서 그 매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뭐 약간 순애보적인 사랑에 감동받았구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네. 말을 나눠보고 할수록 너무 좋다 이거죠.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데 여기 참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요.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리도 안 내고 싶을 때나 먹을 때나 소리도 안 내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분위기를 아주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한두 마디로 아기하게 자기하게 하는 거는 이건 유태림의 부인이나 내 약혼녀 채영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저런 사람과 살아볼 수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진짜 고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경애가 선생님 제발 그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고백하지 말라고. 그 무슨 말씀 하지 말. 눈치채는 거지.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저와 선생님은 정말 좋은 친구로 영원히 같이 남고 싶어요. 아이 저는 멘트냐고 해서 거절 멘트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차라리 그때 서경애에게 1kg 커피를 선물했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마음을 일단 좀 녹이는 거지. 네, 그랬다면 아마 이 선생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커피 1kg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네. 저는 무슨 파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르파라고 하겠습니다. 뭐야 무슨 파야 그게? 르완다 커피파.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파. 우리 정민현은? 저는 근데 그런 원두 다 안 보고 다 마셔도 다 맛있던데. 하긴 그래요. 네. 네, 뭐 케냐니 사실 뭐 그런 걸 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미각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냥 봉지 보고 드시는 게 제일 네, 그냥 좋습니다. 1kg 커피면 당연히 맛있겠지 하고 마시는 거죠. 네, 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마셔도 좋을 커피 1kg 커피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추석 선물로도 많이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행사들이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연말 되면 고마움을 전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1kg 커피 언제 이거 다 품절 날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사재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면만 사재기하는 게 아닙니다. 1kg 커피 두둑히 사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한 봉지씩 선물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면 좋은 네. 또 선한 영향력 또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공지사항에 광고주 게시판 보시면 바로 링크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이한테 이 선생은 커피 한 잔 못 사주고 지금 고백을 실패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제 서경에는 지리산에 암자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용하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예, 뭐 머리를 깎은 건 아니고 수도자로서 그냥 머리 기르고 왜 보살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걸로 나와요.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내려온다는 얘기. 머리를 안 깎는다. 유태림 씨가 연락을 취하면 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네. 서경애가 소설에서도 아니 해인사에 유태림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온갖 이제 이성을 다 완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는 이 남로당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유태림을 어떻게든 내가 건져야겠다 해가지고 그 암자에 지금까지 그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선을 찾아서 네. 다시 들어가야겠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유태림에 관한 소식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태림의 아버지가 워낙 재력이 많으니까 네. 당시 지리산 토벌 때 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그 죽은 사람,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한번 시체를 이렇게 다 검사해도 유태림은 안 나타나고. 그 빨치산한테 납치된 뒤로.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빨치산에 납치됐다가 이제 도망쳐 나온 저 대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유태림의 제자였는데 이야기를 유태림을 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자기도 끌려갔다 어디서 만났는데 선생님이 딱 자기를 보자 서로 딱 아게 됐는데 보더니 희미하게 보더니 바로 이제 외면을 하더라. 그러면서 선생님은 하염없이 어두운 얼굴 표정이더라. 그리고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처럼 탈출을 못하냐니까. 그쪽도 유태림이 만약에 보급투쟁이라고 민가에 가가지고 음식을 뭐 어떤 얻어온다고 하지만 빼앗아 올 때 그 와중에 전투를 하다 보면 유태림이 도망칠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도망치니까 그 전투에 절대 참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 유태림은 아예 못 도망가게 다 가기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유태림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이 일본 친구한테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어쨌든 유태림의 부친은 아직도 건강하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유태림이 그래도 그 유복자 비슷하게 애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뭐 여기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아주 명문대학에 불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이제 유태림의 가족들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유태림이 하숙을 했던 그 아주 일본의 명문가 집안에 여학생이 있는데 유태림하고 또 그 당시 어떻게 썸씽이 돼가지고 거기 애가 났다. 그래서 그 애를 그 당시 일본의 그 딸이 나는 일본 최고의 사생아로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일본의 대학병원을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서로 하고 그러면 유태림 부친이죠. 손자를 꼭 한번 보고 싶다. 지금 이제 거기서 손자예요. 손자죠.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는 끝이 나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유태림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그러니까 이런 유태림을 다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세 가지가 있다. 지리산에 백골로 변해버렸다. 죽었어. 두 번째는 유태림과 서경애가 아무도 모르게 알콩달콩하게 둘이 도망쳐 살고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 또 한 가지는 북으로 갔다. 근데 북으로는 안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태림이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것들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태림은 신화가 되었다. 시체도 안 나오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럴 때 결국 사람은 신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을 맺죠. 네. 아, 요게 이제 전체 1, 2권 관도연락선의 아주 뭐 소략한 완전히 이제 축약해서 말씀하시자면 이제 스토리는 그렇다는 거죠.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재밌네 내용 자체가. 재밌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시도 많이 하는데 그 김광섭 시인 있지 않습니까? 김광섭. 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 그 노래. 그 시에 김광섭 시인의 시를 마지막에 이제 유태림을 위한 헌사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또 우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또 시동 거시는데. 자화상. 아니. 또 시동 거시는데 정방님. 자, 제목 이 해의 자화상. 장미를 얻었다가 장미를 잃은 해. 저기서 포성이 나고 여기서 방울이 돈다.
아침에 나갔던 청춘이 저녁에 청춘을 잃고 돌아올 줄 몰랐다. 의사는 칼슘을 권하고 동무는 술잔을 따랐다. 드디어 애수를 노래하여 익사 이전에 감정을 얻었다. 흰 종이에 힘없는 팔을 들어 이 해에 꽃을 담뿍 그렸다. 이 해라는 게 1950년이라고 보시면 그 해, 네. 그 해 꽃을 담뿍 들였다. 장미가 유태림이고. 요 문장이 제일 감동적이네요. 아침에 나갔던 청춘이 네. 저녁에 청춘을 잃고 돌아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청춘이었던 사람은 정말 복받은 존재들이다. 젊을 때 청춘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네. 사람들은 복된. 대부분 젊을 때 청춘을 즐기지 못하잖아요. 이런 전쟁과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다든지 일제에 끌려갔다든지 네네. 아니면 또 지금 같으면 비정규직 아니라 지금 알바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거다 이거죠. 정민이는 청춘을 좀 누렸습니까? 저는 지금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여가지고 그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철없이 놀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막 살았던 그때가 지금의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아니 여기 나오네요. 한번 더 읽어주시도 네. 괜찮을 건데 여기 예. 전쟁과 평화에 나왔던 톨토이 마지막 부분 여기 네. 밑에가 쭉 뒤에 읽어보셔도 아주 참 감동적입니다. 네. 우리 정프로가 톨스토이의 장장한 전쟁과 평화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면서 나오는 시입니다. 10년 후에 만날 수 있을까? 100년 후에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콘스탕의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인생 25도 과히 나쁜 운명은 아니다. 나는 아득한 옛날 프랑스의 파리 어느 거리에서 만난 절름발이 거지를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한 푼의 돈을 주고 다리를 어디서 다쳤느냐고 물었다. 그는 외인 부대에 갔었다고 했다. 외인 부대엔 뭐 때문에 가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답했다. 운명이라고. 운명.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멋지다. 운명. 네.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내가 내일 만약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내 운명이기 때문에. 글쎄요. 또 어떻게 그 해석이야 뭐 우리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운명. 네.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좀 어렵네. 뭔지 감은 어렴풋이 오는 것 같은데. 뭐 죽고 사는 게 다 운명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죽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무리 뭐 헛된 죽음도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지. 네. 그게 뭐 포장하는 거지. 죽음을 포장하는 거지 운명으로. 네, 뭐 그걸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어디선가 희망을 찾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한 달 뒤에 죽게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죽게 된다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게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건가? 뭐 약간 어디 안절부절 해보시죠. 약간 삔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일단 정민현님에게 한 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70살에 죽든 죽는다는 건 확실하죠. 죽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나는 25살에 정말 거대한 운명을 만나서 뭐 일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피지컬하게 죽지는 않았어. 하지만 나는 사회적으로 혹은 뭐 나의 원하던 세상 하여튼 이런 데서 이제 죽은 거야. 네. 그때 안절부절 못 하겠네요. 안절부절이 안 된다 이게. 잠깐만 안절부절 했었지야 못 했었지예요.
안절부절 했었지요. 안절부절한다. 두 개 다 안 됩니까? 안절부절한다가 맞는 네. 표현 안절부절한다. 네. 안절부절 못. 잠깐만. 안절부절 못하네. 두 개 다 안 쓰나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쓰긴 우리가 다 같은 의미로 쓰긴 쓰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는 우리가 잘못 쓰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안절부절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안절부절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사에도 안절부절 했었지. 안절부절 못했었지. 안절부절. 쓸데없는 질문에. 아니 뭐. 자, 그래서 이 책의 그 운명 우리 정박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같은 작가가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운명이란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운명이라고 했거든요. 운명이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죽음 그것이 어떻게 운명이다. 할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못 피하잖아요. 아니 죽음을 피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학병이라든지 이런 거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나의 그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우리는 만나면 안 될 상황이야. 그래서 난 피해야 돼. 그럼에도 피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를 선택해.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죠. 네네. 피할 수 있음에도. 참고로 그 안절부절 좀 찾아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의미로 쓰고 혹은 안절부절이란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그 모양 자체를 안절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민여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정민여는 헤르메스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신 안절부절 못하다를 쓰려면 그거는 붙여 써야 된대요. 그치. 그거 띄었으면 안 되지. 그 한 문장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단어네. 정영진의 국어 타임인가요? 바른 말 고운 말인가요? 네. 결국 뭐 이걸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 뭐 문학 평론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거 뭐 다 하자면 참 시간이 모자라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사람에게 유태림과 이 선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 작가 이병주의 둘 다가 분신 같아요. 둘 다 자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림이 아까 말한 문화단장하는 것은 작가 이병주의 경험이고요. 유태림이 여기서 보면 불문학한 걸로 나오는데 그건 사실 작가도 뭐 불문학 했다지만 이 나중에 작가가 학력 문제 갖고 좀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와세다 대학 불문과를 수학했다 나왔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밝혀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근데 그게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까 말한 박정희 그 장군의 그 대구 사범 동창이었던 황용주. 3인방. 그 황용주 씨가 와세다대 불문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왜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결국 황용주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되고 싶었던 유태림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가 이병주의 책에서 보면 이 황용주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가 그냥 같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저는 뭐 어떤 사람도 그러지만 진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작가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와세다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그런 거 보면 결국 이거는 두 가지 어떤 인간형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태림은 행동주의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관찰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 이 역사의 물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나는 역사를 계산하지 않지만 역사는 나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음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나는 죽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죽음은 나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파도 위에 떠 있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면 어떤 기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병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사람에게 어떤 체제이건 그것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체제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체제도 그걸 부정하려는 반체적 기질이 있고 근데 이걸 뭐 두 가지 기질이 한 사람한테 다 정도차로 배합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질들이 딱 좀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지배적인 기질들이. 그 체제 내적 기질인 사람은 어떤 체제를 살아더라도 내 성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참 그런 느낌을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우리가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순응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술가가 있고 시민이 있잖아요. 네. 그런 뭔가 근본적인 대립이 지금 세계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전에 유태림이 지주의 아들일 때는 상관없잖아요. 지주의 아들은 영원히 지주의 아들이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열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동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민의 아들은 농민이고.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가 되고 또 구한말 어떻든 이게 사회가 이제 신분 변동이 오고 일제강점기가 되고 이 폭력적으로 구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이 흔들림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이 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살아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 맞서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냥 시킨 대로 살아라. 튀지 말고. 그런데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쉽지 않다 이거죠. 이 교육으로 보면 그건 부모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거죠. 부모는 자식의 생존을 안위를 가장 걱정하니까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데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 옳은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시비를 따라야 된다. 진실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는 끊임없이 저는 이 체제적인 삶과 체제 이제 아까 반항아와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 소설은 관통하는 게 결국 그게 단순하게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아니면 참 생각 없이 그냥 어떻든 간에 막 편하게 내 일신의 안락을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사실 이 문제의 어떤 변형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시대도 굉장히 좀 유효한 얘기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그한 게 이 양반 지론이 그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천재가 될 것을 강조해요. 이병주 작가. 우리에게? 예. 왜요? 싫어. 왜요? 천재가 될 걸 쇼핑이 천재. 아니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아니 그 천재를 하는 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유태림이 학교를 맡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모두가 천재들이다. 아직 그 천재가 잠자고 있을 뿐이다. 그 천재를 잠깨워야 한다. 다 천재가 숨어 있는데 잠이 들어 있다 이거지. 그럼 잠들어 있는 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 속의 천재를 개발한 사람은 잠 깨워서 개발한 사람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자기 속의 천재를 깨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론은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떤 사람들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정의도 진리도 천재를 개발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자기계발서야 뭐야? 네. 시크릿이야 뭐야? 싫어. 자기계발서. 근데 이제 학문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몽양 여운현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여운현 선생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말을 해야 되잖아요. 몽양 여운현 선생은 나 일본말 몰라 이러거든요. 나는 일본말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전체 학생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있는데 말이야. 호랑이가. 지가 호랑이인 줄 몰라. 새끼 때부터 고양이라고 자랐.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고양이라고 자라가지고 맨날 고양이들한테 시달리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같은 호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네. 그 호랑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호랑이는 본능이 그동안 대호각성이다. 내 본능이 살아난다. 네. 너희들은 바로 호랑이다 이 말이지. 너희들은 바로 호랑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일본 놈들은 치가 살지만 너희들은 호랑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그걸 야성의 포효를 들으면 너희들도 그 포효할 수 있는 너희들은 호랑이다. 지금 식민지
학도로 그걸 하더라도 호랑이란 걸 잊지 마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파라면서요. 누가? 이병주 작가. 그 우파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병주 작가는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 방공법 위반으로 네. 징역 10년을 받아가지고 2년 7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묘한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70년대까지 일종의 보호 관찰을 계속 받아요. 그 사상범이. 그러니까 징역 5년 10년을 살다 나도 보호 관찰 받아야 돼요. 보호 관찰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깜빵 들어가야 돼요. 네. 생활하다 또 보호 관찰 깜빵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조용히 사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공산주의를 예를 들어 반대하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몇 번씩 깜빵에 들어갈 위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유럽을 돌고 동구 공산주의를 몰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조선일보에 그 유명했던 유근일 주필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유근일 주필도 실제로 아버지가 월북을 했거든요. 월북하고 이 사람도 50년대 그 당시 서울법대생 다닐 때 사회주의로의 지향에 관하여 논문을 써가 깜빵에 들어가요. 그 양지 그 50년대 사회주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나와 조선일보 논술을 오래 했잖아요. 60년대도 깜빵에 한 번 가고 70년대 깜빵에 한 번씩 가요. 사회 그 관찰, 보호 관찰로. 그러면 이 사람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지만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철저한 이제 완전 우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내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 됐어요. 70년대까지.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지금 남노당을 했다는 이런 자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사실은 책에 보면 과도할 만큼의 어떤 이승만 칭찬도 좀 있고. 아, 그래요? 또 약간의 이승만 칭찬보다 약간 그런 네. 불가피성, 대한민국 건국의 불가피성과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 정치 토론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를 우리 해야 되니까 그 역사는. 근데 그 지점과 무관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 충돌이 발생하는 게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교제 범위가 워낙 넓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물론 그걸 했지만 나중에는 또 청와대까지 가서 술도 같이 먹었다고 하죠. 박정희 네. 청와대. 그리고 그 청와대 같은 데는 아니면 고급 요정에 와서 음식을 반찬이 안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안주를 사들고 와가지고 또 동네 골목에서 그 대포집에 가가지고 그 안주 풀어가지고 사람들 다 먹이고. 그러니까 정말 교제 범위가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수필도 다뤘지만 리영희 선생 있지 않습니까? 네. 리영희 선생하고도 이분이 교분이 아주 넓었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전 신문의 외신면을 쫙 보고 나서 신문을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외신면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담당자가 이영희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이영희 선생이 조선일보 잘렸을 거 이럴 때는 자기 출판사에도 외판원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이영희 선생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이분의 지하 벙커를 한번 가봤대요. 그 지금의 노량진 쪽이었나 하여튼 네. 그쪽에. 왜냐하면 이분이 진주에서 지하 벙커가 있는 집이 있어요. 네. 지하 벙커라고 그만큼 지하 도서관을 엄청 잘 해놨는데 이분이 진주에서 학교 바로 자기 이야기죠. 네. 유태림처럼 자기 가르칠 때 그 반의 제자 중에 반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교에 소사라고 하죠. 그 청소해주고 잡일해주는 아주 절 어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참 이병주 선생님이 많이 격려를 해주고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육사를 가게 되고 그래서 1961년 5.16 이후에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김현옥 서울시장이라고 이 서울을 불도저 시장 막 서울 개발을 지금 만든 사람이에요. 서울을 지금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장 꽤 오래 했죠. 네. 저기 바로 홍대 와우아파트 무너지면서 서울시장을 그만두게 됐죠. 난림공사가 와우아파트가 붕괴돼 버렸거든요. 그 책임을 지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김현옥 시장이 바로 그때 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에 나온 이병주 선생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에 따른 얼마나 서울 개발할 때 어마어마한 이권들이 많죠. 이병주 선생이 요즘 치면 일종의 시행사를 한 거예요. 부동산 시행 이런 개발 시행이 돈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버셨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감옥에서 상상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상이었냐면 난 감옥에 나가면 정말 호화롭게 살 거야. 사치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딱 그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설도 많이 팔리고 하지만 그 당시 드문 볼보 차 몰고 다니셨고 볼보 운전기사에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저 강화문에 가면 신성이라는 일식집 아직도 있는데 딱 오후 4시 반에 신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 하루 일과를 신성에 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고급 일식으로 딱 정종 마시면서 시 한잔 해서 쫙 돌고 돌아가고 클럽 가고 돌고 돌아가지고 밤에 딱 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갖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자기의 어떤 취재인 거죠. 기자들 만나고 또 날품팔이 노동자도 만나고 또 정치인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영희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고분의 멤버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아주 그 지하 쪽에 서재를 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재에 가니까 그 동경 재판하듯이 니른베르크 재판이라고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재판한 재판록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겁니까? 그 재판 회의록 그 뭡니까 재판 관계되는 전부 그걸 속기록 같은 그 속기록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영문으로 거의 100권 가까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니른베르크 재판록이. 그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뭘 할 건가. 나는 이걸 가지고 도쿄 재판 이걸 소설을 꼭 쓰고 싶다고. 이 도쿄의 전범 재판을. 그래서 이걸 참고로 지금 갖고 있다고. 아 진짜. 근데 못 쓰셨죠? 못 썼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재희 그 양반이 이제 남재희 언론인 남재희가 그 하버드에 가가지고 그 당시는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해외 연수 갔다가 한번 돌아올 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책 물건 다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 책을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책을 자기가 엄청 많이 사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을 딱 만들고 이제 이병조 선생 불러가지고 아 선생님 여기서 책 한 권 골라가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병조 선생이 딱에다 책 한 권 딱 집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그 연극 있죠.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면 그걸 딱 찍은 거예요. 바로 한 달 뒤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에 진짜 자기는 탁월한 아무도 사무엘 베케트를 모르는데 탁 찍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항상 뭐 프랑스 신문, 일본 신문, 한국 신문 항상 영자지 4개를 항상 동시에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도 잘하고 그 뭐 영어 이래갖고 국제적으로도 뭐 본인의 이게 약간 소설식 수필인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의 어떤 지식인 여성하고도 여러 가지 로맨스 이런 것도 약간 소설식 수필로 녹였는데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다재다능한 분이죠. 근데 다재다능한 재능을 좀 마지막에 좀 아쉽죠. 80년대에 뭐 전두환 좀 이쪽하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게 참 아니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교양 소설로 봅니다. 교양 소설. 이게 근본적으로는 교양 소설이다. 이렇게. 교양이 뭐예요? 교양이 뭔가? 네. 교양이 뭡니까? 정민이요? 교양은 있어 보이는 사람을 교정하는 거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영어로 리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개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교정하다. 나도 이제 많이 감이 따라왔다고 100회까지 가니까. 사무엘 베케. 근데 본래 이제 교양하면 독일로 빌둥이라고 하죠. 빌둥. 빌딩? 그 빌딩, 빌딩.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맞습니다. 괜찮지? 근데 이제 요게 원어를 따져보면 빌트가 이미지란 뜻, 그림이란 뜻이 있거든요. 빌트라는 게. 그러니까 교양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그림이 계속 넓어진다. 이미지가. 요 이미지 하나를 보고 나면 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넓어지는 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게 다 새롭게 보이고 내가 몰랐던 걸 다 보게 되니까. 요걸 하나 보면 다른 게 연상이 되죠. 보이죠. 그게 바로 교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유명했던 그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양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딱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좀 그거 할게요. That reminds me of another. 그것은 나에게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게 교양이다. 이게. 맞아. 뭘 알아야 떠올리지. 마늘을 보고 요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늘을 보고 이집트의 노동자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왜? 힘을 구운 마늘을 에이씨 오늘 왜 이렇게 나 이상해. 하여튼 뭔가 연상된 수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그게 교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교양은 형성되는 거다 이거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아까 유태림 이야기도 왜 말씀드렸냐면 시간이 이제 지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고정돼 있었잖아요. 근대 이전에는. 근데 근대는 변하잖아요. 근대는 뭐가 변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 동네 살았는데 근대 되니까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다음에 지리적 이동만 많아진 게 아니라 신분이 이동되죠. 근대 들어오니까 귀족이 몰락하고 내가 고시를 쳐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내 신분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신분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런 것들에서 교양이 갈수록 중요해지 간다 이랬던 거예요. 교양이란 게 뭐냐면 바로 그 이동이 활발해질 때 사람이 생기는 엄청 내적인 불안감들이 생겨나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네. 하루가 그 내적인 긴장과 불안을 해소할 때 그 제일 좋은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교양 체험이거든요. 그 교양 체험의 핵심이 소설이나 철학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면에 생겨나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니까. 너무 바뀌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을 땐 상관이 없잖아요. 소설이 그래서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생겨난 자본주의가 만든 문학 양식이 소설이라는 게 근대 이전에는 소설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왜 소설이 이제 근대에 태어났냐면 이전에는 뭡니까? 이야기는 그냥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내 후원자. 귀족들이 있어갖고 내가 거기에만 이야기 주면 먹고 사는데 군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후원자가 사라지고 후원자한테 버림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자들이 우리를 돈을 내주고 내 책을 사야 돼요. 대중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활판 인쇄가 되니까 이제 이게 책이 옛날엔 비쌌는데 이제 활성화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특히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네. 세계에 나설 때 불안해지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면 주인공들이 이래 야심 많은 주인공이 나가다가 세상에 부딪혀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좌절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교훈적으로도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양이라는 것들이 이제 갈수록 중요하게 되게 됐죠. 정박님 세계 어딜 나가도 불안함이 없으시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정박님 불안하셔서 저렇게 자꾸 쌓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요. 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나갔어. 대단하신 것 같아 나 진짜. 왜요?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싶고 피사의 사탑에 직접 가서 보고 그 영감을 느끼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우리 정박님은 그런 욕구는 별로 없으신 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욕구가 예를 들어 좀 외국 나가고 이런 욕구가 사실은 외면적인 욕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왜 이제 요거 말씀드렸냐면 유태린 같은 사람이 왜 비극이 됐느냐. 교양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외부보다는 내부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면으로. 책 읽다 보면 막 거기에 빠져들고 내 생각에 막 빠져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이라고 할 때 교양이 생겨난 거는 지금 말하는 교양은 있잖아요. 최근에 부산일보 가서 강연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말하는 교양은 19세기에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지금 말하는 교양 교육이 생겨났거든요. 그전에는 왜 독일에 생겼냐면 독일 애들이 우리 그 파우스트 할 때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쪼개져 있었잖아요. 영국, 프랑스는 막 발전하는데 독일은 쪼개지가 발전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다음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다 때리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의식이 자각되고 우리도 뭔가 만들어내자 근대 국가를. 그럴 때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냐?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바로 중요한 게 학교 교육인데 교양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이 그때부터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다음 독일 애들이 그때부터 뭘 시켰냐면 이제 애들 몸을 키워야 되잖아요. 체조를 그때부터 시킨 거예요. 체조가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똑같은 동작을 한다. 우리도 국민체조라고 배웠잖아요.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5, 60년 하니까 나중에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1870년 포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깨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을 그 정복당한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딱 가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가 대관식을 올렸잖아요. 프랑스 완전히 바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또 차관해가 왜 우리가 졌냐? 왜 우리는 영국의 그 워털루 전투에서 드시고 이 보불전쟁 졌냐? 보니까 고급 교육이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그랑제골을 만들었잖아요. 독일에는 훔볼트 베를린 대학이 있고 영국에는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별 게 없다. 이런 고급 관료를 양성해야 그랑제골이 만들어지고 또 프랑스가 학교 교육이 흑원 날 우리가 책만 읽어놓으니까 애들이 몸이 약하다. 독일을 가니까 영국 가니까 영국 럭비도 하고 독일은 체조를 하더라. 그래서 만든 게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해야 된다. 학교 교육도 하고 우리 프랑스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사실 민족주의에서 나온 게 올림픽도 근대 올림픽도. 근데 이제 그렇게 교양이 이제 독일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교양이네. 진짜 이런 거 어디서 들어? 아니 뭐 아니 많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결국 독일이 교양을 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독일은 정말 교양의 나라잖아요. 자 칸트, 헤겔, 쇼펜하우엘, 니체 철학자 많죠. 음악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 있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문학 괴테, 실러 노발리스 뭐 이 어마어마한 문학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독일에서 히틀러가 태어났냐 이거 나치가 이 교양의 나라에서 이 교양을 비교양적인 사람이 교양을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국가적으로 교양이 최고인 나라에서 어떻게 저는 문명의 야만의 극치인 정말 나치가 탄생했느냐. 그게 바로 이 교양의 바로 내면성을 향하는 교양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너무 교양이 빠져 있어서요. 네, 이 교양을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거론하는 거, 현실을 거론하는 건 아주 비교양적인 걸로 독일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같은 애들이 나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외면하는. 그렇죠. 현실을 외면하는 거야. 그런 거 정치 이야기 이런 거는 그거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야. 그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현실의 부조리 이런 거 우리 옛날 새님들이 막 글만 읽고 쌀 안 구해오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태인을 학살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유태인을 죽이면서도 박은 음악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양이 정치와 분리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내면성을 너무 나가는 것들은 이게 결국은 또 아주 위험한 이게 결론이 정말 빨리 해외로 어떻게 좀 내보내 드려. 자꾸 파고드셔. 아니. 일등백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겠네. 어차피 까먹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인이 많은 독일에서 왜 저런 일이 났을까 하는데 이렇게 내면을 추구하다 보면 외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게 되고 외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비교양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게 뭐 그쪽 전통이 좀 더 권위주의가 강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하고 좀 비교해 보면 프로이센의 지주들 이런 게 그 관계가 잘 예전에 상전 하인 이게 잘 해체가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뭔가 힘센 사람,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슈퍼맨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나타나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구세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 보면요. 특징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사회개혁론하고 다 좀 봤습니다만 아니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모여서 만든 게 사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서로 각각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다투면 당연한 거 아니냐.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네. 그 갈등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조처라는 게 우리가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자꾸 해결책 좀 찾자. 이 지긋지긋한 모순과 대립을 끝장내자. 그게 아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나치가 내세운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또 문제가 나온다. 그걸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놓는 해결책이 잠정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이 사회가 좀 더 그 대결이나 대립이 완화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절대라고 하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진단 말이죠. 독일의 어떤 그 교양 문화 왜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저렇게 되지? 그건 독일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해답이 아니라 독일이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양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나치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갔으니까 또 그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치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건 뭐 항상 정치 경쟁인데 우리가 이제 교양이라는 요 지점을 딱 볼 때는 교양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또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게 독일을 따라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따라하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철학 이런 거 좋아하고 계속 이런 걸 좋아하면서 이쪽도 현실이라는 것은 거론하면 별로 재미없는 거 이렇게 분위기가 됐고 그걸 따라한 나라가 또 우리잖아요. 식민지 지식인들. 그 대표하는 사람이 춘원 이강수. 춘원 이강수가 주장한 게 뭡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 가문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개인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유교의 어떤 구질세에 얽매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자유연애. 우리가 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가 정해준 저 조강지처 말도 안 되는 저거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남자와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교양을 탐독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어떤 개인으로서의 교양. 근데 그게 결정적인 이제 약점이 우리 이제 고대 그 김우창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미 사회 전체가 노예가 됐는데 그게 자유로운 게 가능하냐 이거죠. 사회가 우리 식민지가 됐는데 식민지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란 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 자유로운 개인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거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에게 부합하지 않느냐.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 조선이랑 구질서를 깨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면 오히려 이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강수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아유 이 유교 질서가 사람을 잡아먹고 깨부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강수가 제일 좋아했던 책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그레이트 북스 100권짜리를 진짜 좋아했대요. 완전 애지중지했대요. 신주 단주 멋있는데 서양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이런 이광수류의 어떤 여러 지식인들이 서양 고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뭐냐면 책 제목만 읽고 엉뚱하게 내용은 바꿔 해석하기도 하고 제대로 안 읽고 제목만 갖고 자기 읽은 처럼 하는 문화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맨날 우리 퀴즈 문제 나오면 지연이하고 책 제목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유산인 거예요. 그래 아는 척 하려고. 예전에 우리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그 나오잖아요. 구삼이 선생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그 사람 허위의식 폭로하려고 이 책을 읽었냐 이러면 다음 전부 다 읽었다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래갖고 이 책 내용 반대를 이야기해도 전부 다 맞다고 정말 감명 깊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교양이 결국은 좀 병든 교양이 되고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됐단 말이죠. 내 이 정도로 그럼 교양이 남과 남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는 이게 결국 그런 뭐냐 우리 사회 공동체식을 약화시키는 우리 교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어떤 지적 기반을 공통된 지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맞죠. 교양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 관심이 이 사람은 서양 고전음악 그러면 고전음악 이야기 같이 하고 이 사람은 근대문학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정치학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교양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못하게 만든 능력이 교양 능력이라는 거죠. 너 내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 정박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죽음을 잡아? 뭐 이런 거구나. 그게 교양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우리가에게 그게 그래서 교양하면 좀 뭔가 거리가 있고 교양이 날 때 좀 이상하게 속물 느낌 나는 이유가 그런 게서 뭔가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렇죠. 딱 저의 모습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딱 들어봤네요, 정은진 씨. 제목하고 지은이만 알고. 네, 이 관부 연락선 교양서죠. 관부 연락선 나중에.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안에 워낙 많은 그 참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말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이런 게 있거든요. 아주 고난을 많이 겪은 친척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 뭐라 먹고 하는데 자기가 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이에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 너무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같이 가기가 너무 나도 힘들고 또 그 근제는 공포감.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갔다가 나도 혹시 불행이 옮겨올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원초적인 게 다 담고 있어요. 맞아. 그게 결국 사람 희생양 심리거든요.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절대 같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들,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게 소요되는지. 그리고 당시에 48년 총선거, 5.10 총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승만의 의미, 박헌영의 의미, 공산당의 의미,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참 막 빛나는 에스프리들 너무 참 한번 다 모아가지고 꼭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작가의 어떤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작가가 기본적인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또 우리 알고 읽으면 되니까요. 네. 자, 이병주 작가 관부 연락선. 네. 정박님이 토론 모임에도 독서 모임에도 추천을 하고 오늘도 갖고 나오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한 번쯤 애정하는 책입니다. 네, 관부 연락선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그때 나 읽으려고 했는데 그때 책 사놨어요 집에. 책이 있어요? 있어. 있는데 못 읽었어요.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재도전할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6번째 일당백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리고 조만간 또 영화 하나 또 재밌는 거 잡아다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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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